어머니, 3개월 만에 눈을 뜬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아내인 저를 보며 어머니라 불렀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남편 병실 바닥에 남겨진 물결 무늬 발자국. 누군가 밤마다 이 방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한 새벽 2시 38분, 하얀 가운의 여자가 남편 링거에 주사기를 꽂았어요.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 의식을 억제하는 약물이었어요. 누군가 제 남편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범인은 매일 밤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을,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엄지 버튼 살짝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6월 남편 윤도율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파일럿이던 남편은 언제나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모는 사람답게 모든 걸 2번 확인하고 3번 점검했죠. 그런 사람이 빗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은 과속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라며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312호 병실에서는 매일 같은 소리만 났어요. 삑삑. 심전도 기계 소리였죠. 저는 매일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날까, 안 깨어날까? 그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처음 2주는 그저 넋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침대 머리맡 바닥에 흙이 섞인 검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결 무늬 밑창이 선명했죠.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야간 순회 기록엔 온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보호자 중 누군가 새벽에 잠깐 들렀을 거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새벽에 올 보호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모두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새벽마다 이 병실에 들어왔을까요? 막연한 불안이 찝찝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차량용 블랙박스를 가져왔어요. 작은 카메라였지만 움직임 감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의자 위 캐비닛에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각도를 맞췄어요. 병실 전체가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38분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급하게 화면을 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남편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신발 밑창의 물결 무늬가 바닥에 찍힌 모습이 선명히 보였어요. 바로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링거줄, 정확히는 링거 요크 부분에 얇은 주사기를 꽂았어요. 15초 정도 뭔가를 천천히 주입하더니 재빨리 빼내고 나갔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여자의 동작은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얀 가운, 라텍스 장갑, 그리고 그 신발. 하지만 영상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국에 가서 멸균 튜브를 샀어요. 그리고 링거 라인에서 소량의 액체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올 시간을 피해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대학 동기 주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는 약독성 분석 연구원이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났을까 싶은 사이였지만 지금은 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민우야, 부탁이 있어. 남편 링거에서 뽑은 샘플인데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48시간이면 결과 나올 거야. 그 사이 저는 병원 기록을 열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위임장이나 후견인 증명 없이는 불가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주치의 박준혁도 만나봤지만 그는 무표정하게 자연 경과일 수 있다고만 했어요. 혼수 환자는 상태 변화가 불규칙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모니터 뒤에서 들리던 미세한 알람음, 주입 압력 변동 경고였어요. 뭔가 틀렸다는 직감이 저를 찔렀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연아,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야. 저용량이긴 한데 지속 주입되면 의식이 점점 억제가 돼. 거기다 이뇨제도 섞였더라. 신장 부담 주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넣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남편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느리게 들키지 않게요. 의식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보이도록요. 저는 블랙박스 캡처 파일, 발자국 사진, 분석 리포트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어요. 확실한 증거였죠. 그 다음 날 저는 병원 1층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백설인.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환자 권리 보호 및 보험 연계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녀의 신발을 봤어요. 물결 무늬 밑창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312호 환자 보호자시죠? 보험 관련해서 도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왜 새벽마다 제 남편 병실에 들어가시나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있어요. 신발 밑창까지 선명하게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안에는 캡처 사진과 분석 리포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제 남편을,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여자가 있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제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요. 저는 백설인의 동선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제휴 데스크, 야간 출입 기록, 그리고 병원 행정실까지요. 그녀가 남긴 흔적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며칠을 추적한 끝에 보험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 물었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달 전에 접수됐네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인데 전 배우자에서 직계 존속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특정인으로 정정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름 칸에는 지워진 수정 흔적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수익자를 바꾸려 했던 거예요. 처음엔 저였다가 시어머니로 바뀌었다가 결국엔 제3자로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말이죠. 서류상 날짜는 남편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UV 펠라이트를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민우가 작은 자외선 랜턴을 건네줬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모니터 뒤쪽을 비췄어요. 선반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소형 퍼스널 펌프의 접착 흔적이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링거 라인에 Y 커넥터로 끼우면 흔적 없이 미세 주입이 가능해.
현장에선 흔한 장비야. 하지만 기록 없이 쓰면 범죄지.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어요.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남기로 했어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기고 담요를 덮은 채 눈을 감은 척 했습니다. 새벽 2시 32분, 문이 살짝 열렸어요. 하얀 가운 자락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녀였어요. 백설인이 조용히 들어와 남편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라텍스 장갑을 끼고 링거 라인을 만지작거렸어요. 이번엔 얼굴이 반쯤 드러났습니다. 광대에 엷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상 타임스탬프, 알람 로그, 주입 압력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3중 백업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사기를 링거에 접속하려는 순간 저는 불을 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다 찍혔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찍힌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됐어요.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주치의 박준혁을 찾아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발자국 사진, 약물 분석 리포트, UV 흔적 사진, 보험 변경 서류, 그리고 어젯밤 영상까지 모두 펼쳐 보였어요. 박준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확인되는 즉시 격리 조치하고 수사 의뢰할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검사 명목으로 지하 CT실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검사 일정이 없다고 했어요. 급하게 복도를 뛰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 끝, 침대 휠 자국 옆에 물결 무늬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뛰어 내려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냉기가 차가웠습니다.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백설인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침대가 창고 안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남편을 어디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녀의 미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그가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천천히 죽여서 보험금까지 가져가겠다고요? 당신이 그를 몰랐던 것처럼 그는 당신을 이미 떠났어요. 그녀의 눈꼬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와 함께 긴급이라고 적었어요. 몇 분 후 경비와 박준혁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서린을 제지하고 남편 침대를 다시 병실로 옮겼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치솟아 있었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한부는 아니어도 하강 곡선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도유라, 내가 되찾을게. 내 목숨도 내 자리도.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동기를 찾아야 했어요. 왜 그녀가, 왜 우리 남편을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가 나온 후로도 민우는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왜 누군가 남편을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동기가 궁금했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했다고 했습니다. 가연아,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지금 갈게. 목소리가 급했어요. 1시간 후 민우가 병실로 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공공기록이랑 보험사 쪽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찾아봤어. 보험 설계 변경 내역이랑 대출 담보 설정 서류야. 민우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공동 연루자로 최상민이라는 이름이 나와. 최상민, 남편이 술자리 이야기에서 몇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어요. 회사 선배라고 했습니다. 사고 전 주말 단둘이 바이크를 탔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출 담보 설정일이 사고 2주 전이었어요. 뭔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척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날 비가 왔죠. 언덕 코스로 돌았다면서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말끝을 흐렸어요. 민우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고 지점의 브레이크 유막 사진이었어요. 의도적일 때 생기는 특이한 패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타이어 컷 산자국도 보이죠? 민우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어요. 최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커피 잔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죠. 계획된 거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상민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의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돈이 필요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린 씨가 말하길 도유리는 곧 승급할 거라 보험금이 크다고 반만 나눠 가지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조작한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민우가 서류를 더 펼쳤습니다. 대출 기록, 보험금 분배 각서, 서린과 최상민 사이에 문자 내역까지 있었어요. 모두 민우가 며칠 밤을 새워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목줄이 보였습니다. 질투와 금전, 단순하고 악랄한 동기였어요. 최상민은 빚에 쪼들렸고 서린은 남편을 원했던 겁니다.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서린의 진짜 정체였어요. 민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린은 남편의 옛 불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승무원 교육생이던 시절 같은 기수였던 여자였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남편을 집착적으로 쫓아다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회사를 옮겼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취직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언젠가 남편이 다칠 거라고, 그때 자기가 구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거절당한 후 그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 서랍에 넣고 잠그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 발자국 사진, 약물 분석 리포트, UV 흔적 사진, 보험 변경, 서류, 브레이크 유막 사진, 타이어 컷 산자국, 대출 기록, 각서, 문자 내역, 그리고 최상민의 진술까지요. 민우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사과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48시간 내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입건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48시간 동안에도 그녀는 올 거라는 걸요. 남편의 몸을 자기 것으로 완성하려고 끝까지 집착할 거라는 걸요. 저는 병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남편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되찾아야 했어요. 저는 병실 문을 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밤 결판을 내야 했어요. 그날 밤은 병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반쯤만 닫아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어요. 저는 일부러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민우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주치의 박준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1분 문이 열렸습니다. 물결 무늬 밑창이 먼저 들어왔어요. 서린이 조용히 들어와 가운 주머니에서 소형 펌프를 꺼냈습니다. 저는 등을 보인 채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도유라, 듣고 있지?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넌 그 사람을 몰라. 그 사람은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 서랍에 넣어 잠그려고, 살리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그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동시에 민우가 복도에서 코드 블루를 눌렀어요. 비상벨이 울리며 복도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혁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서리는 펌프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녀가 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가온깃 안쪽에서 뭔가 톡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였어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간호사실로 가서 재생했어요. 거기엔 최상민과 서린의 대화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해야 자연사처럼 보인다는 말, 보험금을 계좌 2개로 쪼개자는 말, 그가 깨어나면 다시 재운다는 말까지요.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린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뒤쫓아 달렸습니다. 민우도 함께 뛰었어요. 응급처치실 앞 복도에서 그녀를 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앞엔 우리가, 뒤엔 보안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웃었어요. 낮고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날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제 등골을 식혔어요. 소유욕은 사랑을 닮았지만 끝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압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린과 최상민 모두 연행됐어요. SD카드의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형사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삐삐. 심전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와 그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깨워야 했어요. 우리의 삶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서린의 락커를 열었어요. 안에서 모형 펌프 2대가 나왔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원본도 있었어요. 최상민과의 자필 각서까지 발견됐습니다. 보험금 분배 비율과 계좌 번호까지 적혀 있었죠. 최상민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려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붙잡혔어요.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구금됐습니다. 형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두 사람 모두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약물 잔존 효과가 길게 남아 있었어요. 각성과 혼미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다가 다시 감고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다시 축 늘어지곤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만 반복했어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약물 후유증에 감정 고정이 겹친 겁니다. 한번 강한 감정에 고정되면 거기로 계속 되돌아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답답했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는데 남편은 돌아가신 어머니만 찾았습니다. 우리만의 언어를 꺼내야 했어요. 신혼 때 냉장고에 붙였던 낡은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비 올 때는 왼손 먼저 잡기. 우리가 장난처럼 만든 암호였어요. 비 오는 날 처음 손을 잡았던 게 왼손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3번 두드렸어요. 톡, 톡, 톡.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따라왔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멀어졌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서의 연쇄야. 냄새, 소리, 촉감. 한꺼번에 과거를 재생시켜야 해.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비행기 꼬리표, 첫 데이트 영수증, 우리가 함께 부르던 보사노바 플레이리스트까지요. 병실로 돌아와 음악을 틀었습니다. 은은한 기타 소리가 병실에 퍼졌어요. 장맛비 같은 스트로크 위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왼손을 다시 3번 두드렸어요.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 소리가 나왔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가연이야.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눈을 뜨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다시 감겼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속삭였어요. 박준혁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뇌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빛이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음악을 틀고 왼손을 두드렸어요. 첫 데이트 영수증을 남편 손에 쥐어주고 비행기 꼬리표를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도유라,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은 하루에 몇 번씩 눈을 떴어요. 초점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시간을 급하게 채우려고 하면 다시 미끄러진다는 걸 알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과 최상민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어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내부 공모는 없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박준혁은 서류에 서명하며 저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다 늦게 배워요. 대신 늦게 배운 건 오래 가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우리 농담을 말한 거예요. 비 오면 왼손.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이 힘겹게 웃었어요. 오른손으로 착륙. 제 심장도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아직 흔들렸지만 활주로가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로요.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우리의 말로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 이틀에 한 문장씩이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시간을 급하게 채우려고 하면 다시 미끄러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야 했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10분, 일주일 후엔 30분씩 깨어 있었어요. 초점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웃으려 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빨대를 입에 대주면 천천히 빨아들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사팀에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사건이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로 송치됐다고 했어요. 서린과 최상민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병원 내부 공모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어요. 박준혁이 서류에 서명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 늦게 배우는 거라고 대신 늦게 배운 건 오래 간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이 특별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만의 암호를 완성한 거예요. 제가 왼손을 3번 두드리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비 오면 왼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 다음은 뭐냐고요? 오른손으로 착륙. 남편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3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제 심장도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아직 흔들렸지만 활주로가 보였어요.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남편의 팔다리를 움직여줬어요. 근육이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따라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응원했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가락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남편은 스스로 물을 마셨어요.
컵을 들진 못했지만 빨대 없이 입술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저에겐 큰 의미였어요. 남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가연아. 또렷하게 힘주어 발음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는 몰랐어요. 사고에 대한 건지 아니면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건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했어요.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설인과 최상민의 재판이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어요.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민우가 병실에 왔어요. 재판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증거 목록을 함께 점검하고 증언 내용을 연습했어요. 민우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줬습니다. 남편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제 침대에 반쯤 기대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목에 힘이 생겼고 등을 곧게 펼 수 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의지가 강하다고요. 저는 매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때때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집이라서 집은 버릴 수 없는 거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채웠어요. 모든 고통이, 모든 두려움이 그 한마디로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낸 거예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남편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완전히 방청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설인과 최상민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설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상민은 창백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선서를 요구했어요. 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노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사진이 스크린에 떴어요. 물결 무늬 밑창이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은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설인이 링거에 주사기를 꽂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펌프 흔적 사진, 성분 분석표, 보험 변경 로그가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최상민과 설인 사이의 문자 내역도 공개됐어요. 보험금을 나누자는 내용, 사고를 계획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D 카드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천천히 해야 자연사처럼 보인다는 설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보험금을 계좌 2개로 쪼개자는 최상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가 깨어나면 다시 재운다는 말까지요.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판장이 녹음을 3번 더 틀게 했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어요. 악의는 없었다고, 단지 판단 착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왜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했습니까?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 처음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상했어요. 누군가 새벽마다 남편 병실에 들어온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랙박스를 설치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링거 성분 분석을 의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상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무엇이 주입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했던 대로 말했어요. 민우와 연습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혼수 상태였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모은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기 위해서요. 변호인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최상민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사고 당일에 대해 물었어요. 최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서린에게 지시받았다고 고백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서린의 변호인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최상민의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서린은 남편을 원했다고 말했어요. 재판장이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서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는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재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었어요.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은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전부였어요.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최상민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구형됐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고 패정을 선언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민우가 뜨거운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끝났어. 민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되찾았어. 캔커피가 손에서 따뜻했어요. 밖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도율은 자력으로 보행을 시작했어요. 보행 보조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왼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재활치료실 창밖으로 항로등이 보였어요. 남편이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간다. 하늘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안전하게. 남편이 잠시 멈춰 섰어요. 제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가연. 응. 비 올 때. 왼손. 맞아. 남편이 마지막 퍼즐 한 칸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집. 저는 그를 끌어안았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이었어요. 돌아올 곳, 머물 곳, 쉴 곳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서린과 최상민 모두 징역 12년이 선고됐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가 인정됐습니다.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실형이 확정된 거였습니다. 뉴스에서 짧게 보도됐어요. 보험 사기단 일당 실형 확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잊겠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사람 덕분에, 기록을 남긴 사람 덕분에, 손을 놓지 않은 사람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거리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 문 앞에서 배웅해줬어요. 박준혁도 나왔습니다. 남편과 악수를 나눴어요. 건강하게 지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차를 가져왔어요. 짐을 싣고 남편을 부축해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낯설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거리였습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카페, 편의점이 모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집 소파였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훨씬 푹신했어요.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컵을 건네자 남편이 두 손으로 받았어요. 천천히 마셨습니다. 블랙박스는 더 이상 병실을 지키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문 위 작은 카메라가 우리를 찍었습니다. 들고 나가는 장바구니, 웃는 옆얼굴, 비가 오면 자동으로 잡히는 왼손이 기록됐어요.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활 운동을 계속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어요. 일주일 후엔 집 앞 공원까지 나갔습니다. 한 달 후엔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왼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남편이 현관에서 우산을 펼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왼손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산을 같이 쓰고 걸었어요.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차분하고 고른 소리였어요.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튀었어요.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빗길이었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잡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가연아.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내 집인데 어떻게 포기해. 남편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어요.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씩 천천히 먹었어요.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 체온, 존재가 느껴지는 게 좋았어요.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귀환의 기록이었어요. 빼앗겼던 삶을, 사랑을, 일상을 되찾아온 과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유하려 했지만 우리는 지켜냈어요. 저는 오늘도 비가 오면 왼손부터 내밉니다. 그 손이 제 남편을 현실로 끌어당겼던 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시 길을 잃을 때마다 착륙등이 되어줄 줄 압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항로등이 보였어요. 남편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다시 날 거야. 저는 남편 옆에 섰어요. 그래, 언젠가. 서두르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가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증거를 모으고 끝까지 남편을 지켜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세요. 가연 씨처럼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